패널 토의 첫 번째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의의 주제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한 정책 그리고 스마트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자, 먼저 이번 토론의 좌장으로 함께해 주실 분을 소개를 드립니다. 최수현 국민대학교 석좌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따뜻한 박수 부탁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어서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석좌 교수 최수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국내외 최고의 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패널 디스커션의 사회를 맡아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전에는 이 디지털 금융 자산, 가상 자산 등에 대해서 좀 포괄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이 기조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그를 이어받아서 좀 더 구체화되게 해서 좀 이 생산적이고 유익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에 앞서서 오늘 이 패널 디스커션에 참석한 제가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그 왼쪽에 그 리플의 정책 담당이신 미스터 라우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자문회사인 옥스퍼드 매트리카 회장 닥터 로리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 품격 있는 이 공직자 모습이란 제가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딱 맞는 이 공무원이 이 박민우 이 금융위원회 이 국장입니다.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금융감독원의 핵심 업무인 전략과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진석 부원장 봅니다. 최근 이 한국에서 제일 이 주목을 받는 국회에서 이 경제산업 이 관련법을 총괄하는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임재근 경제산업법제심의관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요새 가장 이 바쁘신 분인데 오전에 이 금융정책, 디지털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서 기조연설도 해주시고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이 오종근 이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지털 금융에 관한 이제 논의에 앞서 제가 이 한 말씀 먼저 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금융도 이 금융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에서 강조하고 있는 금융의 안정성, 그 다음에 금융 이용자 소비자 보호, 그 다음에 이 금융 거래의 투명성, 이 불법 거래 억제라는 이 금융의 기본 원칙은 그 앞에 어떠한 수식어가 붙는다 하더라도 변치 않는다는 거. 그거는 디지털 금융도 예외가 없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감을 하면서 오늘의 이 패널 디스커션을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패널 진행은 먼저 제가 이 미스터 라울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탁자에 있는 이 정책 페이퍼를 GBC하고 리플하고 옥스퍼드 매트리카가 공동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라울에게 드리는 질문은 이런 폴리시 페이퍼를 만든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으로 패널을 시작하겠습니다. Sure. Thank you very much, Mr. Choi, 네, and it's a pleasure to be 고맙습니다. here. Thank you once again to 이렇게 GBC as well 이 as Oxford Metrica 자리에서 여러분 for 앞에서 the help in 말씀 putting 나눌 수 together 있는 this 기회를 가질 수 있게 policy 돼서 paper. 굉장히 기쁘게 So 생각합니다. we, 공동 over the last year, 주최자분들께도 we've seen digital 감사드리고요. assets enter the mainstream.
지난 몇 년간 there's a lot more 디지털 interest in 자산이 digital 메인스트림화되는 것을 and as the market has 보았습니다. adopted 그리고 that 관심도 interest in digital assets, 많아졌고 we're 또 also seeing 시장에서도 interest from 그것을 적극적으로 regulators and 수용했습니다. policymakers 그리고 on 규제 regulating 당국도 digital assets. 마찬가지고요. And we at Ripple are 디지털 very 자산을 supportive 이제 규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규제가 중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규제 당국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산업 쪽에서도 이 컴플라이언스가 중요하다. 규제 당국과도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였었죠.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면 이 부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FC에서도 최근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그 시장에 550억 달러에 달하는 그런 금액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FS도 그렇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고 이 돈세탁 반대법이라든지 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규제의 범위가 지금은 조금 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의가 좀 더 있어야 되겠다. 또 모든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 업체라면은 다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업체 입장에서는 이 디지털 자산이 규제 쪽에서 뭔가 할 것 같아서 겁이 나서 뛰어들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쪽에서 봤었을 때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죠. 그 규제 때문에요. 오늘날 지금 현재로는 거래소가 5군데밖에 없습니다. 어제에 1개가 더 추가가 됐어요. 라이센스를 받았거든요. 이때까지 4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 한국의 시장이 조금 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기회다. 규제 당국들과 또 이 법 위반자들과 만나서 뭔가 추천을 해주면 권고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었죠. 그래서 저희가 GBC와 옥스퍼드 매트릭과 함께 이 정책 보고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또 공유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디지털 자산의 텍사노미에 대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한국에는요. 여기에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좀 있어요. 무엇이 합법한 것이고 자산이 뭐가 합법적이고 뭐가 불법적인 것인지 그런 텍사노미요. 그래서 토큰, 유틸리티 토큰, 시큐리티 주식이요. 그렇다면은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산을 봤을 때 디지털 자산을 봤을 때 이 토큰이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스펙트럼이 꽤 넓어요. 그걸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하겠지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유연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소비자 보호 중요하죠. 그리고 돈 세탁 금지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완전히 여기에만 들어가는 그 컨슈머로만 돌아가는 산업이 있습니다. 리플 네트도 마찬가지고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고요. 저희는 라이센스가 있는 은행 라이센스가 되어 있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와만 일을 하고 있고 다 그 규제 당국의 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계점이 KYC 컴플라이스도 그렇고 돈 세탁 금지에도 그렇고 그 트레시홀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비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규제 당국과 같이 할 일이 있다. 왜냐하면 리스팅 프로파일이 낮는 거죠.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쪽 프로파일은 좀 달라요. 소비자 프로파일하고요. 저희가 또 권고드리는 부분은 혁신 샌드박스를 개혁해야 된다. 뭔가 새로운 솔루션 그리고 혁신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좀 컨트롤된 그런 환경에서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모든 그런 규제 표준에 맞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고요. 지금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혁신 샌드박스가 블록체인과 이 디지털 자산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권고사항은
산업 협의가 있어야 되겠다. 개방된 그런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처럼요. 그래서 이방가들 그리고 이 업계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더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일단 왜 우리가 이 폴리시 페이퍼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또 그동안에 저희가 이 페이퍼에서 드리고 있는 권고안에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닥터 로리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레귤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닥터 로리가 생각하기에 스마트 레귤레이션의 그 모습이랄까요? 그다음에 목적, 그다음에 그 개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방금 라울 님께서 말씀하신 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정책 보고서를 보시면 그 전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 변화는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뭔가 일어날 일을 막고자 하는 규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잠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 지속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라울이 말한 지속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규제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저 따로따로 파편적인 태도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규제 당국에서 조금 더 크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될 겁니다. 혁신이 무엇인지를 크게 봐야 되지 그저 하나하나 어떠한 위기가 있는지 또는 시장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지를 소소하게 볼 것이 아니고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집니다. 한국은 좀 더 잘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국가나 관할권을 보면은 가끔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이 가상화폐라든지 암호화폐는 나쁘다. 그리고 따라서 막아야 된다.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무작정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핀테크랑 그리고 이 분산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유동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 효과가 없을 것이고 따라서 한 발짝 물러나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정확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국가 입장에서 내가 모든 걸 다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신규 산업이 나왔을 때 이게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는지의 그 미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성장하는 데 보호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지 막아서 되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조금 뉘앙스가 담긴 조심스럽지만 뭔가 깊은 층위가 있는 그런 어프로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다른 분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참가자들, 그러니까 업계에 참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동참할 수 있고 규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가장 스마트한 규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금 지금 현재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는데요. 바로 규제의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이게 규제 당국이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장보다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사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규제 당국에게 너무나 많은 어떻게 보면은 기대, 무거운 어깨에 짐을 지는 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라울 씨가 한 말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또 동의합니다. 샌드박스 얘기였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샌드박스 물론 좋습니다만 영국의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은 지금 현재 이 분야를 발전시키고 육성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혁신의 허브로서 영국을 키우고자 런던을 키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스위스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하셨는데요. 여기 두 국가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샌드박스를 똑같이 활용하더라도 FCA 같은 경우에는 문지기,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해서 샌드박스에 들어오는 그런 들어오는 엔트리를 규제를 하고 있고 스위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스위스는 뭔가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 놓습니다. 트레시홀드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오게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그 어느 정도의 트랙션을 하게 된다. 그 트랙션이라는 거는 뭐 매출일 수도 있고요. 또는 소비자의 수일 수도 있는데요. 그때 그 숫자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 규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두 가지 약간 차이가 보이시죠? 첫 번째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 당국이 결국에는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죠. 누가 나오고 인 아웃을 샌드박스에 누가 들어오고 나갈지를 영국은 규제 당국에서 결정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스위스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샌드박스라는 건 옳은 방식이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걸 택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장님 시간이 된다면요. 아까 이미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 디지털 자산 이런 것들은 아까 자장님 말씀한 것처럼 결국에는 전체 파이낸스라는 거 안에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사실 저도 강조를 하고 싶었는데요. 이게 어떤 기술인지 상관없이 다 통과돼야 된다. 제가 테크놀로지 애그노스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함에 있어서 어떤 기술인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미 기존의 레거시를 가지고 있는 기술에게 너무나 많은 혜택을 주게 됩니다.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저희가 작성한 보고서, 정책 보고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GBC 코리아와 그리고 여기 계신 리플의 담당자분과 함께 이렇게 오늘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말씀드리면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 로리. 그 스마트 규제, 그다음에 규제 그 샌드박스에 관한 그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그 다음 라운드에 이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 패널들께서는 자유롭게 각자 업무 관련해서 이 디지털 자산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박민호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되게 영광스럽습니다. 예, 일단 앞에 두 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당국에서도 굉장히 어떤 시장의 안정과 또 투자자 보호 이 기반 위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어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직전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혁신을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성공할 것이고 어떤 것이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당국이 당연히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정해놓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모두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속 가능한 혁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는 국회를 중심으로 지금 법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 논의에 적극 참여해가지고 이 지속 가능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앞서 말씀하신 패널 분들 의견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 또 제가 오 회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도 사전에 다 읽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 고려하고 있고요. 다만 그냥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예를 들어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스위스의 관점과 또 영국 FCA의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혁신을 예단할 수 없듯이 또 규제하는 방식도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통해서 또 이해관계자 전문가 여러분들의 많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로 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어떤 첫 번째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삶 그리고 생태와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어느 한 부서나 한 부처가 어떤 프레임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당연히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 내에서도 모든 부처가 지금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더더욱이 어떤 탈중앙화, 익명성, 이 초국경성 이런 가상자산 세계의 어떤 특성상 우리나라만의 규제 체계만으로도 사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공조 체계나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고려가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도 지금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카라든가 미국의 최근에 이제 발표된 바이든 행정 명령에 따른 그런 규제 동향도 면밀히 지금 주시하고 있고요. 각 규제 당국의 논의 동향도 굉장히 깊숙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박민호 국장님. 다음에 우리 금융감독원의 이진석 번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혁신 없는 규제는 공허하고 규제 없는 혁신은 지속되기 어렵다 이런 말을 이제 종종 드리는데 원칙적으로 다들 이제 동의하실 것 같아요. 혁신 없는 규제가 공허하다는 말에 대해서는 고민의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규제 없는 혁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이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이 산업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성장 경로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어느 타이밍에서 방금 말씀하신 게 규제의 틀, 작은 미시적인 대응이 아니라 큰 규제의 틀을 마련을 하느냐가 굉장히 어떤 경우에는 그 산업을 좀 죽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좀 성장시킬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대목에서 어떤 정도의 규모의 규제 틀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절대로 시장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시장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배우고 따라잡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고 그래서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고 있고 저희도 하는 일이 감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 육성보다는 혹시 이 산업이 잘못돼서 투자자 피해를 양산하고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염려를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잘못된 감독으로 인해서 산업 육성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특히나 이런 영역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좀 배우려는 자세로 해외 사례를 스터디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현장의 또 산업이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나라별로 운영 사례는 많이 틀리지만 우리나라도 좋은 유용한 툴인 것 같아요. 다만 지금 가상자산 관련돼서는 샌드박스로 인해서 혁신 사업 지정되고 하는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약간 좋은 규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도 반가운 자리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어떤 형식의 규제 틀을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경청하면서 저희가 금융이나 저희나 내부적으로 스터디하고 하는 방향들이 또 구체적인 방법론, 규제 방법론들이 좀 샛길로 새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임재금 국장님 부탁합니다. 네, 소개받은 임재금입니다.
저는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어떠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정무위가 이제 소관위원회인데요. 정무위에서 심사되고 있는 그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은 13건 정도가 됩니다. 그 현행 법률을 개정하겠다라는 게 6건 있고 새로 가상자산 업법을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7건의 법률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그 최소 발의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10분 이상이 그 찬성을 하셔야지 국회에 발의가 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법률안들이 최소 발의 요건에서 한 2~3명 정도를 넘긴 숫자로 발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가 이유가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이제 뭐 속칭 저희가 하는 말로 도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의원실에 찬성을 얻으려면 이제 의원실에 그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상자산업법에 관한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아시겠지만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들이 좀 많아서 각 의원실에서 이거를 검토를 해서 내가 찬성을 하겠다라는 도장을 찍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가상자산 관련된 그런 불법 행위들이 여러 건 적발이 됐고 어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은 피해 금액이 뭐 3조 원이라는 그런 통계도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렇듯이 그 가상자산업에 대한 규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다고 봐서 신속하게 법안을 발의해야 되겠다라는 그 2가지 측면이 고려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법률안에 대해서 약간만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주로 공통적인 내용들이 가상자산 사업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규정할 것이냐, 이용자에 대한 보호는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불법 행위,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서는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크게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현재 가상자산 사업의 이제 범위는 특근법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뭐 매도를 중개하거나 대행하는 거, 보관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법률안 내에서는 발행업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해서 진입 규제에 관해서는 현재 그 특근법에서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사업법 등에서는 인가 또는 등록을 받도록 조금 그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소 자본금 규제도 있어서 5억 원 또는 5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도 있고요.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는 이용자의 예탁금을 다른 기관에다 이제 예치를 해야 된다든지, 중요 정보는 꼭 공시를 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해킹에 대해서 거래 안전성을 확보한다든지, 가상자산으로서 자금 세탁을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러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상의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들을 지금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정 등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4가지 정도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거래 행위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그렇게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규제에 관해서 아까 닥터 로리께서 일반론적으로 정부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이 규제를 하려고 한다.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약간은 그거하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증거로서 그 법률안에는 협회나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최소한의 이제 감독으로서 현재 특검법상으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 세탁에 관해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법률안에서는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가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무위원회에서는 한 4차례 정도 그 논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뭐 약간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전체 회의가 작년 7월달에 있었습니다. 7월달에 가장 이제 저희가 주목할 만한 것은 가상자산업법을 만들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 법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현재 그 시장 규제는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장 규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시장 규제하고 산업진흥하고는 약간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는 업무는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공청회가 11월 달에 있었는데 거기에 전문가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법률안을 찬성하시는 분도 있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반대하시는 분의 이제 주요 요지는 이제 섣부르게 규제를 하게 되면 미래 산업의 발전을 규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미 특검법에서 가상자산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제 상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안을 만들어서 규정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법률안을 찬성하는 견해는 현재 가상자산 관련한 그 통계 수치들이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너무 높다는 겁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이제 금융시장 대비 가상자산 규모가 너무 높다. 그래서 인구 대비 가상자산 투자자가 너무 높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실명 계좌가 지금 700만 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에 하루에 투자되는 그 금액이 거의 11조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투자자 보호가 시급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법률 제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거기도 이제 찬성론 반대론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은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안을 만들 때까지 제대로 만들 때까지 좀 기다리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시장의 불공정 행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오정근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금융 혁신기에 언제나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가 어느 정도 규제를 할 것이냐, 어느 정도 혁신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저도 최준 원장님 말씀대로 이 금융은 특수한 산업입니다. 금융은 본래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산업은 언제나 규제를 받는 산업이에요. 규제산업, 여러 산업 중에서 독특한 것이 금융산업의 그 특징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금융위기를 2번이나 겪어봤지만은 금융위기가 한번 오면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금융 안정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제 너무 그렇다고 해서 규제만 오래 하고 있으면은 이것이 금융산업이 발전이 안 되거든요. 단적인 예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세계 한 30위권으로 추락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현상을 나타내죠. 이건 제가 영국에서 발행되는 국제금융 지수를 볼 때 한 30위권 정도로 조금씩 더 추락하고 있어요. 그런 건데 문제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더 위험합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은 좀 금융 당국이 좀 빠르게 투자자 보호를 역점을 두면서도 좀 빠르게 대응책을 내놓는 것이 시장의 그 움직임에 핵심적인 움직임에 부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아직까지 지난번 정부부터 계속 ICO를 허용하지 않은 과정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흘러나왔어요. 이 정부에서도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도 STO를 통해서는 허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교수들이 금융당국을 통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금융당국도 STO에 관한 명확한 규정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현장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혼란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또 그냥 해외에 나가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내에서 STO 가이드라인이 빨리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대혼란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빨리 규제가 필요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좀 빨리빨리 좀 정리해서 대응해 주는 것이 현장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 같은 걸 주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지난 몇 년간 필요한 가이드라인도 거의 안 하고 있었거든요. 첫째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도 지금 우리가 특검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특검법이 나오면서 가상자산이라고 명명을 했지 그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고 또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그 외에 필요한 규제 같은 거 이런 것도 지금 안 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에서 어떤 코인이 유틸리티 코인인지 페이먼트 코인인지 정권행 코인조차도 지금 우리 분류가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무부서도 결정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금융위원회로 마지막에 결정된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장의 흐름에 너무 늦게 가면 산업 자체가 죽기 때문에 절대로 금융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이 중요하지만은 안정이 중요한 거 제가 항상 느낍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핀테크 업체들 같은 경우 보면은 너무 기술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금융 안정이 소홀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를 하니까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것도 많이 정보를 듣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왕왕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안정은 중요하지만은 이 핵심의 흐름을 너무 뒤늦게 가서 산업을 죽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중요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건 언제나 좀 사전적으로 좀 연구해서 시장을 좀 파악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해야만이 핵심과 안정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래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업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혼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에서 패널 여러분들의 고견이 담긴 말씀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질문과 토의를 하겠는데 이번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렸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의 그 키워드가 디지털 기술, 그다음에 가상 자산, 그다음에 혁신 금융 모델입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리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송금망에 값싸고 저렴한 해서 모든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한국에도 이제는 나올 때가 되지 않았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들이 거론되고 있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가상 자산 활용, M&A 디지털 금융 플랫폼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새로운 이 혁신 비즈니스 모델이 왜 한국에서는 아직 탄생이 안 돼가 있고 무엇이 장애 요인이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자, 여기 대해서는 이제 자유롭게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답변 듣기 전에 좌장님께서 진행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간략하게 마무리하면서 네. 또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답변은 되도록이면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Sure, that's a very good point. I think when we look at the global 네, 좋은 질문입니다. landscape, there's no one size fits all 글로벌 approach, right? 한 There are 전략을 lessons we can learn 천편일률적인 from other jurisdictions. So we look at Singapore, you have the Payment Services Act. There are lessons that we can learn from there. You can look at the UK, the lessons that we can learn from there. Japan, Switzerland, they all have frameworks in place. I think for Korea, we need a
Korean 일본에서도 solution. 프레임워크가 You 있습니다. 그렇다면 can't 한국만의 copy paste another solution 공유의 that we have 프레임워크가 있을 somewhere 거라고 else in 생각을 the world. 합니다. I think the very first step is to 카피 페이스트 할수 consult 있는 with 게 the 아니죠. industry. We're seeing that in Australia right now. The Australian Treasury is consulting with the industry on a framework for digital assets, on a licensing framework for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Dubai is also consulting on a framework. There's been discussions in Thailand. And I think the very first step is to gather feedback from the industry on what they would like to see. I alluded to a few examples. I think the most important is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탁사노미가 가장 중요하다. 그라는 것은 리스크가 무엇인지 어떤 레벨의 리스크가 있는지 그것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그룹에서 같은 경우에는 온디맨드 유동성을 한국에 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틸리티 페이먼트 또 시큐리티 토큰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연한 프레임워크 또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뭐 레크리타 ODL과 같은 그런 솔루션을 또 보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유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 빠르고 가장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하다라면 유저들한테 좋은 것입니다. 그들이 호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챙겨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프리펀딩이라든지 다른 어카운트로 돈이 흘러가기보다는요. 임재근 국장님. 네, 제가 지금 혁신 플랫폼이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규제 체계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투자에 대한 그 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급하고 법정화폐처럼 지급을 하고 이렇게 그 프레임워크가 구성이 되려면은 그 금융위가 관장하고 있는 법률이 한 40개 정도 되는데 그 40개에 대한 법률을 전부 검토를 해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행 법 체계상으로는 쉽지는 않다라는 좀 비관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좀 연구 영역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너무 오 회장님께서 또 가이드라인 빨리 안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당국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 업계에서 원하는 대로 그런 어떤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빨리 촉진할 수 있는 어떤 명확한 가이드라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법제관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는 게 굉장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명확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아까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한 것이 또 외국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다른 그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또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리플사 같은 경우에도 SEC와 지금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만 앞서가고 우리만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점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잠깐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분들의 의견에 정말 동의합니다. 저희가 어떤 게 장애물인지를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명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히 불확실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허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토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위협보다도 위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고 사업을 했었는데요. 제가 느낀 게 한국은 글로벌 파이낸셜 센터가 될 기회가 많았고
그리고 또 한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금 이 기술은 바로 기회입니다. 이 블록체인이요. 그래서 금융에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현재 홍콩이 당연히 큰 별이었지만 지금 줄어들고 있고 하향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홍콩이 아닌 다른 대안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싱가포르, 도쿄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서울에게 좋은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반드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기술과 파이낸스의 두 가지의 고리를 엮게 된다면 정말 큰 기회가 한국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자금이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큰 그림으로 광범위한 그림을 그려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파이낸셜 센터가 되고자 하는 한국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라는 것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근 회장님. 예, 제가 지금 이거 말씀하신 거 첨언해드리면은 그 전에 이제 신재윤 금융위원장님이 계실 때 텐텐 정책 이런 걸 내놓았습니다. 그 얘기는 10년 안에 금융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의 10%까지 가져가서 이제 서울이 세계 금융 중심지가 된다. 그런 목표였거든요. 그 10%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은 현재 GDP에서 차지하는 금융산업의 부가가치가 한 5%, 6% 정도로 오르락내립니다. 근데 이것이 한 80만 명 정도 고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10% 간다 그러면 여기서 7, 80만 명의 일자리가 금융산업은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느냐? 신재현 위원장이 그동안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왜 안 됐느냐? 결국은 규제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규제는 왜 안 되느냐? 금융당국이 여기 나와 계시고 너무 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 학회를 만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려고 무진 예를 써가지고 2017년에 됐는데 3, 4년 동안 전혀 과정이 아니고 1년에 10번 이상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금융위원회나 금융당국도 초빙하고 해서 3, 4년 동안 애쓴 끝에 드디어 법이 만들어져서 통과된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암호화폐도 디지털 자산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작년부터 NFT 메타버스가 뜨고 있고 그 재작년부터 디파이가 뜨고 있는데 아직 이걸 어떻게 해야지조차도 지금 방침이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P2P, 아까 P2E 같은 거 얘기했지만은 게임에서 돈을 버는 것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게임 회사는 국내에서 이는 금융당국의 문제가 아니고 게임 등급물 판정위원회는 거기서 사행성으로 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허용이 안 되고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 되면은 디지털 금융도 중심지가 될 수가 없죠. 조금 더 전향적으로 봐야 한다. 전향적으로 보고 어디서 양질의 일자리가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 없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걸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필요하다면은 금융당국에 좀 시장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할 필요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이 부분을 아까 최 원장님 말씀처럼 금융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는 거. 새로운 양질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10%까지만 가져가면 80만 개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건 제가 그쪽을 늘 연구하니까 아는데 그래서 그런 길을 빨리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정근 회장님이 아주 큰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이 금융 부분이 그 GDP에서 10%를 점유한 나라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큰 꿈을 가지고 우리 지금 인수위에서 큰 청사진을 그려서 대한민국이 파이낸셜 허브로 자리 잡기를 기대를 합니다. 혹시 뭐 다른 말씀? 예, 우리 이진섭 본님. 일반적인 경우는 어떤 새로운 산업이 이제 성장할 때 가급적이면 이제 규제를 하지 말아달라는 것들이 이제 통상의 경우인데 이 가상자산 이쪽 산업 관련돼서는 이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그 기준과 규제가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좀 이례적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이제 좀 규제가 필요한 만큼 산업이 좀 틀을 잡아가고 있고 분위기가 성숙했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열심히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속도를 내서 우리 사회에 좀 지금 단계에 맞는 좀 필요한 규제들을 하루빨리 좀 검토해서 금융위원회와 함께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 플로어에서 우리 패널들에게 뭐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뭐 한 분 정도 받아볼까요? 예, 우리. 저희 플로어 질의응답은 진행 관계상 혹시 마이크 전달이 가능할까요? 마이크가 지금 없어서 앞쪽에 말씀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세요. 네, 디지털 자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통역을 위해서 잠시 마이크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자에 대한 방안을 좀 마련할 수 있을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에 법제관님께서 사실 지금 13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거에 대해서 요점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1차적으로 소비자 보호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라든가 공시 의무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규제가 그 목적이 일단 1차적이다라고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닥터 로리께 아까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규제 아시겠지만 규제 샌드박스가 영국에서 시작을 했고 한국에서도 이 금융산업이라든지 몇 개 부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많은 규제가 따라와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올리는 많은 일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 자체를 규제 샌드박스에 넣지 말고 바로 시행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죠. 꼭 규제 샌드박스 넣어서 해볼 게 아니라 해보는 거죠. 요새 유행하는 단어가 규제 혁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감하게 시행착오 있다 하더라도 대를 위해서 베니핏이 크다 그러면 다소의 희생은 감내하더라도 한번 던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질문을 제가 해봅니다. 우리 닥터 로리께.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필마의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모든 게 다 지금 말씀하신 걸 저도 전격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뭔가 당장 이게 그러니까 게이트키퍼에 꼭 들어가지 않고서도 곧바로 시행될 수 있게끔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장시간에 시도라고 걸친 생각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신 우리 패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끝으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정송 회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패널 디스커션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